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현 특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이 전제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중특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한국이 중시하는 만큼 중국도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일본 특사 역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돈봉투 만찬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좌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신속하게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라이브 투데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부터 9시 25분까지 아침 시간대에 정보를 보다 빠르고 재밌게 심층적으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코너로 구성한 버라이어티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5월 15일 8시 44분부터 8시 55분까지 약 10분 남짓 방송된 라이브 투데이 중 라이브 이슈, 북 로켓 도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첫 시험대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연구위원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 4일 만인 14일 일요일 새벽에 탄도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향후 대북 제재나 대화 기조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 문제들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진행자가 첫 질문으로 북한의 로켓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라는 물음에 차두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관한 한 인도, 파키스탄과 대등한 수준까지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화성 12호가 완전히 성공해 미 본토까지 타격권에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페이로더, 즉 대형 탄도까지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둘째, 미국 간의 전문가 회담을 추진 중인데 전략적 게임, 즉 협상을 할 때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급할 게 없는데 북한이 시간에 쫓기고 있거나 뭔가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진행자가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미사일 시험 발사가 벌어졌고 최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미국과 여건이 되면 대화해 볼 수 있겠다 밝힌 바 있는 상황에서의 도발인데 어떤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차두현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을 최대의 압박과 개입 또는 관여라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이 압박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인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리도 급할 게 없다.
미국이 대화 조건을 제시해봐라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통령 선거 전인 4월 29일에도 발사했다가 실패했는데 보름 만에 다시 발사한 것은 한국의 정부 교체가 이루어졌든 또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던 의사타진용이 아니라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에 관한 한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대량 살상 무기를 현실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답합니다. 우리 새 정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또 분단위로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새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묻자 시간이나 절차 면에서 깔끔했다고 답하는 가운데 그래픽 화면으로 북미사일 도발 대응 시간대별 상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진행자의 마지막 질문으로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에 대해 묻자 차두현 연구위원은 6차 핵실험도 이제는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화성 12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한 마당에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 파괴력이 굉장한 핵탄두 제조 능력을 2, 3개월 내에 보여주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북한이 뭔가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답합니다. 이날의 해설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북 로켓 도발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첫 시험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차두현 연구위원은 아니라고 단정해버렸는데 주요 외신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는 새 정부를 시험할 뿐 아니라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도발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음에 비춰 너무 피상적인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이번 도발에 이어 북한이 취할 다음 도발 수순은 뭐가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해 파괴력 큰 핵탄두 제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가볍게 설명했는데 6차 핵실험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핵실험을 할 경우 그야말로 선제 타격 등 최악의 사태를 빚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는 그런 말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작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10분 남짓한 시간에 29개나 되는 자막을 준비한 것은 좋았는데 서훈 국정원장, 남북 정상회담 실무담당 북한통 이런 자막이 2차례 표출됐는데 정작 진행자는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해설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시청자로서는 뜬금없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막은 제작진이 준비한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 내지 논의되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어야 시청자를 혼동시키지 않을 겁니다. 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연합뉴스TV의 정치부 기자와 색이 뚜렷한 정치평론가들의 재미있는 해설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5월 14일 약 22분 동안 방송된 뉴스 1번지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 추가 인선 구상 편의 일부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세명대 이상휘 교수,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계명대 김관옥 교수가 출연해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 청와대 인선의 의미에 관해
명쾌하게 분석하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은 정무수석의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탁된 배경에 대해 묻자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고 여야 간 협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적임자라고 본다고 답한 반면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비서실장은 51세의 재선급이고 정무수석은 그 산하에 3선급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비중 있는 인물이라 독특하다. 비서실장은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비문 진영에서 개혁적인 이미지, 정무수석은 탁월한 여야 협상력을 본 실용적인 면 등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서 괜찮은 인선이다 하고 상대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받아 김관옥 계명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야당을 방문할 때 협치의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다고 본다 하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장관 가는 것보다야 정무수석이 낫지 않겠습니까?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고 뭐 하는 이야기는 너무 가볍고 행정부처의 장관의 의미와 청문회의 의의를 폄하하여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혁신수석 비서관에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근무를 했던 하승창 전 정무부 시장이 내정됐는데 그 배경에 대한 질문에 배재정 전 의원은 주변 분들에게 취재를 해보니 사회적 경제나 공유 경제, 사회 혁신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이고 인품도 배려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와 그 부분을 높이 산 것 같다고 칭찬합니다. 다음으로 정책실장 산하의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이상휘 교수가 김수현 수석은 학구적이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세종대 교수로 있으면서 토의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할 것이라 보충 설명을 하자 자막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사회, 정책 업무 다뤄라는 소개가 나와서 김수현 수석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번 뉴스 1번지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인선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좋았습니다만 코너 제목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 추가 인선 구상이라는 것은 너무 진부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첫 주말을 맞아 느긋한 휴가 속에 구상을 하는 듯한 제목인데 수석들에 대한 추가 발표, 후보 때 마크했던 기자들 100여 명과의 등산, 게다가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NSC 회의 주제 등 엄청나게 바빴던 주말임을 보면 취임 후 첫 주말 구상이라는 제목이 적확하지 않아 옥에 튀었다고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윤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13일 방영한 비즈톡톡을 모니터했습니다. 연일 몰려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잡기 위한 청소기들이 소개되었는데요. 미세먼지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진공청소기부터 어떤 유리창이든 깨끗이 닦아주는 청소 로봇까지 발전하는 청소기 시장의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방영한 비즈톡톡에는 실내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청소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연일 몰려오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바깥뿐 아니라 실내에도 먼지가 가득한데요.
특히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은 상태가 심각합니다. 청소를 자주 한다고 해도 미세먼지가 제대로 닦이는 건지 아닌지 고민이 되는데요. 전소영 MC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 잡는 청소기에 대해 소개해줬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 잡는 청소기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배출할 수 있다는데요. 미세먼지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진공청소기를 개발한 한 중소기업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진공청소기지만 물통이 달려있는 게 특이했는데요. 이 청소기에는 물통이 2개가 달려있어 하나는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나는 청소기로 흡입된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필터 역할을 한답니다. 개발자가 직접 청소기에 대해 설명해주고 사용 시범도 보여줬는데요. 물청소가 필요 없을 때는 물통에 밸브를 잠가 진공청소만 할 수 있고 밸브를 열어주면 물로 바닥을 씻으면서 액체까지 빨아들여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먼지와 액체가 뒤섞인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보송보송하게 청소해주는 게 신기했는데요. 물을 이용해 초미세먼지까지 포집할 수 있어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걱정될 때 꼭 필요한 청소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지가 날릴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점 또한 물필터 청소기의 장점이라는데요.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 유익하고 편리한 청소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청소기가 소개되었는데요. 바닥 청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청소기 시장이 최근에는 침구나 유리창 같은 틈새 청소기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데요. 2017년 CES에서 주목을 받은 유리창 청소 로봇이 새로운 청소기 시장의 대표주자라고 합니다. 무선으로 유리창에 붙어 스스로 청소를 한 뒤 제자리에 돌아오는 청소 로봇은 2017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유리창 바깥쪽은 특히 미세먼지들이 고스란히 쌓여있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유리창 청소 로봇이 유용해 보였습니다. 2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청소 로봇은 영구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강하게 달라붙는다는데요. 영구 자석으로 유리창에 붙어 있어 떨어질 염려가 없을 뿐더러 세계 최초로 유리창 양면 청소가 가능한 이 청소 로봇이 작동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청소기가 한 번 쓱 지나가니 정말 깨끗해졌죠? 장소를 옮겨 일반 가정집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유리창 바깥쪽은 손이 닿지 않아 청소가 힘든데 청소 로봇의 패드에 전용 세제를 뿌려 장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으로 유리창 프레임을 인식해 빈틈없이 청소해준다는데요. 청소가 끝나면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와 떼어내기도 간편한 게 정말 기특한 청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국제 특허를 획득한 이 청소 로봇은 이제 가정용을 넘어 산업용 개발도 앞두고 있다는데요. 유리창 없는 건물은 없으니 유리창 청소 로봇의 전망도 밝다고 하는 인터뷰 내용이 공감되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집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기 등을 모니터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윤재 학생은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네,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려 하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황사와 미세먼지를 100% 피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토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중 일러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곧바로 4강 외교의 초석이 될 특사를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 안보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4강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네. 특사를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 안보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흘 만인 지난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으로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대화로 산적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언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통령 공백으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정상 외교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특사단 파견은 정상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 중, 일 특사는 이미 상대국으로 출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러시아 특사는 22일 출국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미, 중, 일러에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특사로 파견됨에 따라서 그동안 좀 어려웠던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고 또 특히 안 좋았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걱정이 되었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일,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기대하는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사드 또 이 한미 FDA 재협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중국과는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한중 관계 갈등 개선 또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합의 등에 대해서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특사단 보도와 함께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다각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 공백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정상회담에 대한 개최 소식도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별로 좀 짚어보죠. 먼저 미국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사전에 미국 특사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을 파견하는 등 대미 행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사드 비용 부담 등 주요 현안들을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해결할지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2005년 주미 한국 대사를 지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미국 특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홍석현 전 회장은 미국 사정에 밝고 또 미국 각 분야에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트럼프 정부와 면담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미국 측에게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미국 측은 이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제재와 압박 단계지만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미국 특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성 12형형 개발이 성공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미국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 것이다라고 우리 언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혹은 한미 FDA 재협상 등을 통해서 보다 강력하게 우리 정부에 요구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언론의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에 개최되는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한미 FDA 재협상을 이끌 대표로 무역부 대표로 로버트 라이시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저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듯 강경파 인사를 선택함에 따라 우리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한미 관계의 균형이 좀 깨질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AP 역시 협상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중국도 좀 알아보죠. 네. 중국에서 열린 포럼에 박병석 의원을 그리고 중국 특사로 이해찬 의원을 파견을 했는데요. 네. 사드 배치 논란과 또 사드 보복 등 한중 간 갈등 또 관계 개선에 대해서 한중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정부 대표 박병석 단장이 회담을 가졌었죠. 사드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시 주석은 우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총리의 인선 배경을 두고 중국과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시기에 중량급 인사를 선택해서 한중 관계의 관계 해법을 모색한다라고 우리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일 출국한 이해찬 전 총리는 일단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사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했고요. 시 주석은 갈등 관계인 양국의 관계가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서도 발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환구15는 얼어붙은 중한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한국이 중요한 인물을 선택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다소 해제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을 해서 아베 총리와 면담을 했고요. 네. 또 러시아 특사로는 송영길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본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문 의원은 일본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 특사는 17일 일본을 방문을 했고요. 아베 총리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을 했고 셔틀 외교의 복원을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에 있어 다소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아베 총리는 재작년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맞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도 발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은 다소 문 의원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면 중국 언론은 협상에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특사로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대표적인 러시아 통으로 알려져 있지요. 16일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키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22일 출국을 합니다. 언론에서 이런 특사단 행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외교 안보적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상대방의 움직임 또 언론의 동향 등을 세세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해법을 모색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와 관련된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미동맹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